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에 보다가 아침에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자, 오늘 계산 문제인데요. 이미 어느 정도 하시던 분들은 계산 문제를 중급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없던 분들은 한 3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저의 목표는 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7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평균적으로 작년에는 11문제가 출제됐죠. 근데 작년에도 계산 문제를 다 풀지 않고 합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요런 정도는 내가 좀 할만하다, 요런 이제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 놨죠. 이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유형별로 조금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더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써 놨죠, 거기에. 난이도를 이제 상중하로 써 놨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난이도가 중급입니다. 하도 별로 없고요. 이제 다 꺼주십시오. 다. 난이도가 하도 있고요. 상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상급인 문제인지 중급인 문제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푸는 문제인지 버리는 문제인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난이도가 상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이러한 형태는 상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계산 문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 풀려고 해요. 상인지 중인지 그런 거 판단을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안 되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계산 문제 평소에 잘 하시던 분인데 그 해에 상급 문제가 그 난이도가 보통 둘둘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해는 난이도가 상 3문제, 하 3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상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간이 오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되고 평소에 계산 문제 다 버리시던 은퇴하신 분은 합격했어요. 평소에 60점 한 번도 못 넘다가 실전에서 60점 넘어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4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럼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계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은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묻지 않습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 걸 빨리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찾으라는 얘기가.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숫자 울렁증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숫자라고 계산 문제라고 제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껴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2번이 전형적인 문제죠. 2번 문제가 이제 이 계산 문제 특징은요. 계산 문제 특징. 맨 끝에 질문, 의문 부호 있죠. 의문 부호 앞에 있는 거를 꼭 밑줄을 그어야 돼요. 계산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앞에 계산이 길잖아요. 이 3번 같은 경우에 질문이 길잖아요. 빨리 의문 부호를 찾아야 돼요. 의문 부호를 찾아서 그 앞에 뭐를 묻는지를 찾아야 돼요.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런 데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제껴버려야죠.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지금 4번 문제도 마찬가지, 5번 문제도 마찬가지, 탄력성을 이렇게 묻는 맨 끝을 먼저 봐요, 끝을.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근데 2번은 뭐를 묻는 거예요? 균형 가격을 묻죠. 자, 균형 가격을 묻는 문제는 형태가 균형량, 균형가격 요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제는 균형량과
균형 가격 요런 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제가. 근데 여기서는 뭘 묻고 있는 거예요? 균형 가격을 묻고 있어요? 균형 양을 묻고 있어요? 균형 가격을 묻고 있죠. 항상 이거를 표시를 해놔야 돼. 이렇게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얘를 계산했을 수 있거든. 얘를 계산했는데 이거 대답해버리면 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어때요? 같죠? 네, 여기 1차잖아요. 지금 식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P는 1200 마이너스 QD 이렇게 돼 있고요. 또 600 플러스 Q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QD, QS 변형을 해서 풀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QD와 QS가 같은 녀석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냥 그 주어진 식 그대로 1200 마이너스 QD는 600 플러스 QS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쪽 QD와 이쪽 QS잖아요. 근데 QD나 QS가 어차피 같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Y는 1200 마이너스 X, Y는 600 플러스 X 이거 푸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 얘도 Y고 얘도 Y잖아요. 그러니까 1200 마이너스 X는 600 플러스 X 이렇게 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식을 변형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식을 변형하다 틀려. 양쪽으로 넘기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넘기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놓으면 되는데.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600 플러스 QS, Q 이렇게 그대로 두란 말이에요. 굳이 변형하려고 하다가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할 수 있잖아요. 600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00이니까 600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Q가 2Q죠. 2Q니까 Q는 300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계산한 거는 P를 계산한 거예요? Q를 계산한 거예요? Q를 계산했잖아요.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는 P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것을 집어만 넣으면 나오잖아요. 여기 300 넣으면 900 나오죠. 여기 300 넣었어도 900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숫자가 만약에 달랐다면 그거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넣든 이쪽에 넣든 다 9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Q는 300이고 P는 900. 지금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요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말고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문제에서 QD는 200-P, QS는 100 플러스 3P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200-P는 100 플러스 3P 항상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동해서 변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주는 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주는 대로 그대로 놓고 푸란 말이에요. 됐죠? 대신 항상 의문부 앞에 뭐를 묻는지를 꼭 체크하란 말이에요. 내가 대답해야 되는 게 가격을 대답해야 되는지 또는 거래량을 대답해야 되는지. 됐죠? 자, 그렇게 하면 됐고요. 다음에 3번 문제는 아까 시장 수요 함수 이렇게 돼 있죠. 묻는 게 문제에서 시장 수요 함수를 묻는데 예를 들어 수요자 수가 몇 배 이런 문제 있죠. 수요자 수가 3배 이렇게 될 때 시장 수요 함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풀이법이. 이런 형태가 아닌 경우에 시장 수요 함수를 묻는 문제는 또 달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수요자 수가 몇 배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시장 수요 함수는 풀이법이 지금 현재 P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0-12 Q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풀이법도 말씀을 드렸어. 오른쪽에 간편 풀이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는 빨리 뭐를 찾으라고요? QD를 찾는 거예요. QD. 요게 이제 3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자 수가 3배가 되고 이제 다른 모든 수요자들의 수요 함수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수요자 수가 3배가 되면은 이제 QD가 3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변형을 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것도 간편풀이법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원래는 12는 4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수요량이 QD인데 새로운 수요량은 3QD가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수요의 3배가 되니까. 원래가 100이면 원래가 100이면 새로운 수요는 300이 될 거고, 원래가 200이면 새로운 수요는 600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3QD니까. 근데 요 3QD를 QM으로 표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3QD가 QM,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QM으로 표시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을 300-4 곱하기 3QD 하면은 300-4 곱하기 3QD가 뭐예요? QM이죠. 3QD QM이니까 3QD 자리에다가 QM을 집어넣죠. 끝이에요.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이게 답이라고. 답이라고요. 아주 간단하죠? 몇 배, 시장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되는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쉽게 푸는 방법. 지금 이게 3배, 4배, 몇 배가 되든 풀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12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12를 쪼개기가 쉬운데 5배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P는 해서 빨리 QD가 있는 자리를 찾으라고요. QD 있는 자리를 찾았죠. QD를 QM으로 바꾸면서 분모에 몇 배를, 그 숫자를 분모에 쓰는 거예요. 그럼 끝이라고요. 그럼 찾으면 돼, 이제. 그러니까 몇 초면 풀어, 몇 초.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훈련 해볼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기본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 있고 연습 문제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좋은데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요 기본 문제, 연습 문제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0-12QD를 몇 배로 하니까 3배로 하니까 빨리 뭐를 찾은 후에 D 있는 자리를 찾은 후에 그거를 M으로 바꾸면서 분모에 3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 얘가 나온다고요. 3으로 약분되잖아요. 3으로 약분되니까 4QM 나오죠. 네, 어떻게든 관계없다고요. 이런 형태 문제는 지금 P가 여기 아니라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QD는 100-2P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을 때 5배가 되면 어떻게 해요? 5배. 수요자 수가 5배. 빨리 QD를 찾으라고요. 찾았죠? 찾은 후에 뭐로 바꾸면서? M으로 바꾸면서 분모에 5 끝이라고요. 이제 끝. 이제는 어떻게만 해주면 돼. 이제 이 5를 양쪽에 곱해서 이제 정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양쪽에 5를 곱하면은 QM은 500-10P 이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라고요. QD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관계없어요. 아시겠어요? 왜냐고 물으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는 이제 나중에 수학의 합성함수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편풀이법은 왜냐고 물으면은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려요. 따로 오셔야 돼요. 따로.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아예 기억을 해두라는 말이에요. 이 몇 배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렇지 않고 푸는 문제는 우리 왜 이론적으로 이렇게 개별 수요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개별 수요 함수를 수평 방향으로 합해야 되죠. 개별 수요 함수 A라는 사람의 수요 함수와 B라는 사람의 수요 함수를 수평 방향으로 합하지 않나요? 시장 수요 함수 구할 때 이거는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어떤 가격에 사려고 하는 크기 요만큼과 요 잘라 붙이는 거죠. 요 사람이 사려고 하는 크기 잘라 붙이는 거죠. 다른 가격 수준에서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길이를 잘라 붙이고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수량이죠. 이게 수량이잖아요. 이게 수량이잖아요. A라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수량과 B라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수량을 잘라 붙인다 그랬죠. 이게 수평합이죠. 그럼 수평합을 하면은 이쪽 끝에 있는 이게 시장 전체의 수량이에요. 이 10,000원일 때. 5,000원일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수요량, 이 사람의 수량 다 합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더 시장 수요 함수가 더 완만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밑으로 갈수록 벌어지니까, 벌어진 걸 더하니까 더 완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QDA라는 사람의 수요와 QDB, B라는 사람의 수요량을 합한 게 전체 수요가 되겠죠. 이런 식의 더 원래는 수량을 더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수요량과 이 사람 수요량이 같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수요 함수가 똑같잖아요. 똑같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배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없이 다르다면 각각 돼야 돼요. QDA는 100-2P, QDB는 200-3P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각각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각각을 더하는 거예요. 각각을. 그러면은 여기는 300-5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됐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형태까지 기억하는 게 이제 나한테는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각각으로 하는 거 힘들고 나는 오로지 이것만 나오면 풀겠다. 입장 정리.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란 말이에요. 정리. 예, 여기까지 하는 거 힘든다 그러면 나는 몇 배만 풀고 나머지는 다 제껴버린다. 아시겠죠? 예, 각각으로 나오면 원래 이렇게 각각 더 해야 돼. 각각으로 나오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장 정리하라고요. 됐죠? 자, 그럼 이건 정리됐죠?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고요.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2%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3%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을 묻는 거네. 이거는 질문을 보니까 이번 문제는 가격 탄력성을 묻죠. 가격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일단 탄력성 공식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문제의 난이도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 나왔어. 이렇게. 가장 낮은 수준. 그게 딱 우리 수준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왜냐면 이걸 다 퍼센트를 알려줬잖아요. 가격 변화율 알려줬죠. 수요량 변화율 다 알려줬죠. 그럼 뭐만 하면 돼 그냥. 분모 분자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냥 그저 주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분의 몇 퍼센트? 2% 분의 3%죠. 그죠? 근데 이제 5번도 그와 같은 형태죠. 예, 그러니까 5번은 이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예제. 요런 방금 그 2% 분의 5%, 3% 이런 거는 그냥 거기서 주워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퍼센트를 안 알려줬을 때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150원에서 180원으로 올라가요. 이럴 때 수요량이 10개에서 11개로 증가한다. 이러면은 뭐를 계산을 해야 돼, 우리가? 퍼센트를 직접 계산해야 된다고요. 근데 퍼센트를 계산하는 건 다들 할 줄 아시죠? 이거 퍼센트 어떻게 하시죠? 150분의,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문제에서 써줘요. 단,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왜 그럴까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생각하면은 180분의 마이너스 30이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분모가 180이 돼요. 그러니까 180분의 마이너스 30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150분의 플러스 30이 되죠. 어느 쪽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니까 보통 이렇게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초 가격이 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잘못되는 거예요. 제대로 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지나간다고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량이 지금 이렇게 썼으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절대적인 무한 신뢰를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매 같은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150에서 180으로 할 때 최초 가격 기준 150원에서 이 말이잖아요.
위로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30원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퍼센트를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 다음은 몰라도 돼.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계산기가 해주니까.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는 계산기가 해주다. 아무리 이렇게 숫자가 복잡해도 말이에요. 1250원에서 1500원 이렇게 가도 막 숫자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누가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계산기가 해주니까. 나는 어디까지만 하라고요? 1250분에 250까지만 하면 된다고. 맞죠? 예,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나오죠? 0.2인가요? 0.2 이렇게 계산기가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9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0%인데 결국 절대값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20% 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 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결국은 0.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기본은 아주 쉬운데 이렇게 수량으로 줬을 때 퍼센트로 바꿀 수 있으면 된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6번 문제는 괄호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했으면서 다만 중간점, 괄호속을 잘 봐요. 중간점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중간점, 그 해설이 있죠,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해설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간점. 이 중간점을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공식도 있죠. 공식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아예 이런 공식은 외우지 못하게 아예 기본서에서 공식을 자체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공식 외우는 게 일이에요. 근데 공식 외우는 게 퍼센트만 계산할 줄 안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점이란 단어 아시죠? 중간점이 뭔지 아시죠?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가격이 7만원에서 9만원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수량은요? 92에서 68로. 수량은 92에서 68로 바뀝니다. 자, 그럼 중간점 찾아보세요. 여기 중간점 어디예요? 8만원이요. 여기 중간점 어디예요? 80이죠? 됐나요? 중간점을 이용하라 이 소리가 8만원을 이용하고 80제곱미터를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다들 한글 읽을 줄 아시죠? 그럼 중간점 그럼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변하든 얼마가 변해요? 1. 원래 얼마에서? 8에서 만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이렇게 계산한 것처럼 이걸 안다면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변하든 얼마 변해요? 12 변하죠. 예, 중간점 이용의 아주 큰 장점이 이쪽으로든 같은 값이에요. 얘는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 나중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숫자가 되죠. 근데 중간점을 이용하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중간점 이용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80분의 여기는 80분의 며칠 하라고요? 12 계산할 수 있잖아요. 퍼센트만 계산할 수 있으면 끝이라니까. 중간점을 알고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이거 몇 퍼센트? 이거 그 다음에는 계산기 해준다 그랬죠? 계산기가 12.5% 계산해 줄 거예요. 0.125요. 0.125. 요거 계산기 알아서 해줄 거예요. 0.15 15%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때 빨리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 빨리 하는 요령은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10%를 빨리 생각하세요. 10%. 10%는 쉽거든요. 80의 10%는 몇이에요? 80의 10%는 8이잖아요. 그걸 항상 기준으로 하고 분모에 이거 10% 80의 10%는 8이잖아요. 얘가 지금 8보다 크죠? 그러면 1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사치를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10%가 8이면은 5%는 4가 되겠죠? 10%가 8이니까 반띵하면은
그러면 이 12라는 숫자는 8에다가 4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5%가 나올 수 있어요. 계산을 안 해도 알 수 있다고요. 항상 10%가 기준이에요. 10%가. 그러면은 계산기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근처에 금방 갈 수 있어요. 근처에 금방 가더라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숫자가 좀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10%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내가 6,400만 원 투자했는데 3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6,400만 원 투자했는데 300만 원 번다 몇 퍼센트 된지 헷갈리잖아요. 일단 먼저 10% 계산하라고요. 10%는 640이죠. 굉장히 오버돼 버렸잖아요. 그럼 300이면 많이 적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반띵 해보는 거예요. 10%가 640이니까 반띵하면 320이잖아요. 325%잖아요. 근데 300 번다 그랬잖아요. 그럼 5%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 항상 10%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세다 그러면은 그 10%를 따블러 가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따블러 갔는데 오버가 됐으면은 10%와 20% 사이에 있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근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그렇게 하면은 금방 계산할 수 있다고요. 0.1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과 수량을 계산했죠? 그러면은 이제는 뭐 분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량 이거 하면 되잖아요. 다 됐어, 이제. 이 퍼센트로 다 됐으니까. 뭐 12.5% 분의 15%를 하든 어떻게를 하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1.2가 되나요? 1.2가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 중간점 이용. 자, 이거 기억하는 거죠. 중간점 이용으로 나오는 문제는 중간점을 찾아 퍼센트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식이 따로 필요 없어요. 됐죠?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7번이죠, 7번. 7번 문제는 이게 중한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중한대. 중중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소형 아파트 임대료 하면은 이거를 그 재화를 쓰세요. 이렇게 소형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이렇게 이게 10% 상승함에 따라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라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그럼에 따라 소형 아파트 수량. 소형 아파트, 요거는 가격이죠. 위에 거는. 소형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감에 따라 소형 아파트 수량이 어떻게 해요? 7%? 4% 감소인가요? 이렇게 줄여서 쓰라고요. 이렇게 줄여서. 그럼 이렇게 보면은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수요는 어떻게 됐죠? 오피스텔 수요량은 8% 증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얘하고 얘는 지금 얘가 변했을 때 수량 변하는 게 같은 재화죠, 얘는. 같은 재화 수량이 변해. 소형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소형 아파트 수량이 변하는 거는 같은 재화잖아요. 이거는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잖아요.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같은 재화는 그냥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변할 때 얘도 변하고 있죠, 지금. 근데 가격 변하는 재화와 얘가 지금 다른 재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화는 이거는 수요 변화예요, 수요 변화. 이럴 때 교차 탄력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격은 누가 변했는데 소형 아파트 가격이 변했는데 오피스텔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차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탄력성이라고 한다고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재화가 다를 때는 교차 탄력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같은 재화냐 다른 재화냐에 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금방 쓸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줄여서 쓰면. 됐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쓰라고 한 이유는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화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죠. 이런 무슨 재화란 얘기예요? 대체재라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체제의 경우에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나타나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의 경우는 0보다 크잖아요. 이게 플러스 10%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플러스 8%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0% 분의 플러스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방향이 같으면 이게 0.8 이렇게 0보다 큰 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10% 위로 가는데 플러스 10%인데 얘는 수요량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그러니까 나타내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0.4. 근데 속에는 원래 무슨 수였던 거예요?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 자, 그래서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1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1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는 대체잖아. 대체제.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쉽게 눈에 띄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문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탄력성 문제에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얘네들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얘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8번은 보세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죠? 자 수요량 변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금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0.6입니다. 임대료 탄력성은 0.6이고 또 소득 탄력성은 0.4네요. 두 개를 다 줬죠. 하나는 임대료 탄력성, 하나는 소득 탄력성. 둘 다 주면 얘가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준 게 아니고 둘을 줬을 때는 지금 저것도 두 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7번도. 8번도 지금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임대료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0.6이고요. 근데 탄력성의 뜻이 뭐예요? 탄력성 뜻이.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탄력성은.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수량이 작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되는 녀석이 가격일 때는 가격 탄력성이라 하고 원인이 되는 녀석이 소득일 때는 소득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2란 얘기는 가격에 비해서 수량이 2배 변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3이란 얘기는 뭐예요? 소득에 비해서 수량이 3배 변한다는 얘기예요. 3배. 그 숫자가 바로 배수입니다. 배수. 수량이 그만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0.6배 변한다는 얘기는 얘는 수량이 0.6배니까 1배보다 작으니까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요. 비탄력적인 거죠. 항상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근데 소득 탄력성은 뭐라고 했어요? 소득 탄력성 0.4라고 했나요? 그럼 얘는 소득 변화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그럼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놓고 임대료는 몇 프로 변했다 그랬어요? 임대료는 4% 변하고 소득은 10% 변한다 그랬죠. 이게 소득 변하는 거, 이게 임대료 변하는 거죠. 이럴 때 전부 다 우리는 변화율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퍼센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이거 그냥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기. 수량이 이게 수량 변화를 탄력성 수량 변화라 그랬잖아요. 임대료가 4% 변하면 수량은 그 0.6배만큼 변한다고. 그러면은 소득이 10% 변하면은 수요량은 그 0.4배만큼 변한다고. 그럼 곱하기 하면 끝이라고요. 수량 변화율을 물을 때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2.4% 나왔죠? 여기는 4% 나왔죠? 네, 여기가 이제 문제, 여기서. 여기는 지금
가격이 지금 4%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죠. 예, 이제 방향을 정해야 돼, 방향을. 크기는 이제 절대값은, 절대적인 크기는 알았는데, 방향이 얘가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요.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소득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그랬어요? 소득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소득이 올라갔으면 수요량이 여기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떻게 할까요? 얘가 0.4잖아요. 0보다 크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단 말이에요. 지금 0.4는 0보다 크잖아요. 이게 무슨 재화란 얘기예요? 정상재라면 정상재. 그러니까 문제에서 따로 묻지 않습니다. 예, 소득 탄력성은 0.4라고 해놓고는 이게 정상재인가 열등재인가 따로 안 물어요. 안 물어도 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상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게 아래로 2.4%고 위로 4%면은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고 이거는 플러스란 얘기죠. 그럼 다 하면 어떻게 해요? 1.6%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 마이너스 2.4란 말이에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요거는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4%와 플러스 4% 이거 계산하면은 뭐라고요? 플러스 1.6%라고요. 맞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소득도 증가하면서 가격도 올라간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올라가니까 소득 증가한 걸 놓고 보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상승한 거 놓고 보면은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그 전체 종합 효과를 따지는 종합 효과. 둘을 동시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수요 변화에서 수요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하고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 재화의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고 얘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때 수량이 변해요, 안 해요? 수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량 변화가, 이 변화가 있잖아요. 이 길이가 변하잖아요. 수요 변화에서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요 변화에서 수량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량 변화가 있죠, 있어. 이 변화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길이는 다, 수량은 다 변한다고. 수량 변화는 다 있다.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해요. 여러분들 가격 변하면 사려고 했던 것만큼 못 사고 이렇게 더 사거나 덜 사거나 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변하면 수량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 경제학에서는 개념을 구분해서 나타낼 뿐이에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그냥 수요량 변화라고 얘기해주고 소득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표현만 달리해주지 수량 변화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수량 변화는 있다고 지금 이렇게 아시겠어요? 수량 변화는 있는데 그게 선의 이동으로 수량 변화가 나타나느냐 선의 이동이 없이 그냥 같은 선에서 같은 곡선에서 이 수량 길이가 변하느냐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소득이 바뀌어도 수요량이 변하고 이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 종합 결과를 묻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줄 때는 각각의 수량 변화를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연습도 해보면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제가 이 8-1 예제를 내면 자, 소형 아파트 임대료 탄력성 이게 0.3이에요. 소형 아파트 임대료 탄력성. 소형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의 소형 아파트 가격에 대한 소형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오피스텔의 오피스텔 수요입니다. 얘가 변할 때 얘가 변할 수 있다고요. 교차 탄력성이 0.2예요. 0.2. 자, 이럴 때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5% 상승하게 되면은
소형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과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을 계산하여 보세요. 이렇게 물어요. 각각. 지금 이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얘만 변하는 게 아니고 뭐도 변해요? 얘도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만 변하는 게 아니고 귤 수요량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형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소형 아파트 수요량은 이걸로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는 이걸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 변했어요? 5% 변했죠. 그럼 여기다 뭐만 쓰면 된다고요? 5% 쓰면 된다. 5%. 탄력성은 배수라고요. 배수. 여기에다가 가격 변화율을 쓰기만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여기? 수요량 변화율이 나온다고요. 그럼 0.2에다가 곱하기 5% 하면 여기 몇 퍼센트? 0.3에다 곱하면은 1.5%가 될 거고 이제 방향은 나중에 하고요. 여기는 1%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아파트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5% 올랐잖아요. 올랐으면은 소형 아파트 수요량은 여기는 감소하는 거죠. 여기는 오피스텔 수요, 오피스텔 수요. 오피스텔 수요는 1% 증가, 이렇게 증가, 1% 증가.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소형 아파트 임대료고, 요거는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수요량이고, 요거는 오피스텔 수요량이기 때문에 요때는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제시를 했을 때 문제에서 탄력성을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가격 변화율만 곱하면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수요량 변화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공식으로 하면은 이럴 수 있어요. 보세요.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요게 지금 몇이란 얘기예요? 요게 0.3이란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가격 변화율을 5%를 준 거예요, 얘를. 예? 그래서 이걸 묻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쪽으로 와서 곱하는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탄력성 개념이 뭐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수량 변화. 근데 그 수량 변화가 0.3배란 얘기예요. 수량 변화 0.2배란 말이에요. 뭐에? 가격의 0.3배, 가격 변화의 0.2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득 탄력성이 0.5다. 그러면은 소득의 몇 배? 0.5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득의 0.5배.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9번 내려가 볼까요? 9번. 9번 내려가 보면은 9번은 이거 뭐 계산 문제가 아니죠. 9번 문제는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 수요량이 3% 감소하였다. 자, 이번에는 소득이 10% 증가잖아요. 소득이 10% 증가일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3% 감소죠. 이게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 무슨 재란 얘기예요? 열등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9번은 뭐 이건 계산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요 지금 8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는 시험에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요거 말고 요거 8번과 같은 형태. 두 개가 소득 탄력성과 임대료 탄력성을 같이 줘놓고서 문제를 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10번 문제는 정보가치 계산이죠. 정보가치 계산은 자, 원래는 좀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원래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확률 계산하는 거 있죠.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 가중평균 하죠. 그리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거는 할인한다 이렇게 하죠. 할인한다 할 때 1년 뒤에 값을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눗셈 한번 하죠. 예,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좀 풀어볼 만해요. 근데 요거는 원래는 사실 출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와서 이게 해마다 출제될 만한 정도의 중요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뭘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가중평균 하는 거. 여러분들 가중평균 하는 거는 다들 아시죠? 가중평균. 가중이요, 가중. 더할 가짜. 이 더할 가짜 맞죠? 이게 무게중자인가요? 무게를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게를 더한다. 여기 한가운데에 있고요. 여기에 추를 이렇게 얹어놔요. 양쪽 끝에 똑같은 추를 얹어놔요. 그러면 한가운데 그 균형을 유지하겠죠. 만약에 여기 추를 한 개 더 얹으면 똑같은 무게예요. 이쪽으로 기울겠죠. 그러면 균형을 잡으려면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60이라 그래 볼까? 60. 거리가 60이에요. 이 한가운데가 있고요. 그러면 몇 등분 해가지고 어디쯤에 갖다 놓으면 될까요? 이쪽에 다시 반. 이쪽에 다시 반 정도 갖다 놓으면 될까요? 전체가 몇 개예요? 3개죠. 지금 오늘 계속 나와야 돼요. 가중평균. 우리 이 부동산학개론에서 가중평균은 지금 여기서도 나오죠. 그리고 기대수익률 계산할 때도 나오죠. 뒤에 환원이율 계산할 때도 나오죠. 또 뭐 이 토지 개별 요인 계산할 때도 나오죠. 그리고 중력 모형,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도 나오죠. 다 나와요. 계속 나와요. 가중평균은. 전체가 셋이죠. 그러면 여기를 전체를 3등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해서 이쪽이 더 무겁죠. 무거운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갖다 놔야 균형을 딱 잡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게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이런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은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도 아주 쉬워요. 이게 양쪽 무게가 똑같을 때는 어디예요? 한 가운데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이 우리 반반 나오는 거 많죠? 6%, 16%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몇이에요? 반반일 때는 한가운데 11 이렇게 금방 나온다고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반반 할 때는 그냥 한가운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확률이 10%일 확률이 0.3, 30%고요. 20%일 확률이 0.4, 30%일 확률이 0.3이에요. 이게 확률이고, 이게 추정치예요, 추정치. 지금 확률이 지금 0.4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쪽 아래 위로 무게가 똑같죠? 가중치가 30% 똑같은데 아래 위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러면은 계산도 안 하고 바로 20%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굳이 계산을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굳이 양쪽에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지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20% 위치, 여기가 20% 위치에서 거리가 이쪽으로 10%, 그럼 여기가 10% 위치예요. 여기가 30% 위치예요. 여기 지금 현재 중심은 여기예요. 근데 양쪽에 무게가 똑같은 애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0.3만큼 무게, 0.3만큼 무게, 여기는 0.4만큼 무게. 한가운데는 얼마나 와도 관계없죠? 근데 양쪽의 무게가 똑같죠? 그럼 계속 그 위치를 잡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산 안 해도 20%예요. 아시겠어요? 맞나요? 그럼 이와 같은 논리로 똑같이 한다면은 여기가 0.5가 되고 여기가 0.25, 여기가 0.25 이렇게 해도 양쪽 똑같죠? 이래도 몇이라고요? 이래도 20%라고. 아시겠어요? 이 가중평균 개념 이걸 알면은 뒤에 응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확률이 다르면 할 수 없죠. 확률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0.2, 여기가 0.3, 이쪽이 더 무겁죠. 그러면 급할 때는 계산을 안 해도 이 확률이 평균치가 20%보다 높을까 낮을까? 20%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쪽이 더 무겁잖아요, 지금. 30% 쪽이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20%보다 높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급할 때는 계산 안 해도 그 중에 이렇게 보고 20%보다 높은 거 찍고 가야 된다고요. 제 말이. 5개 중에 찍을 때는 이렇게만 알아도 이게 20%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안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20%보다. 그래서 찍고 가라고, 찍을 때도. 아시겠어요? 이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 이거 말고도 이제 나중에 또 이따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번 문제가 바로 가중평균 개념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일단 10번 문제는 정보가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개발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이 정당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런 건 이제 매뉴얼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돼 있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경우에 정보를 아는 경우 현재 가치 요 놈하고요. 빼기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개발된다, 성공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 1년 후에 토지 가격이 개발되면 6,930만 원이고요. 개발되는 걸 성공한다고 할게요. 6,930만 원. 실패하는 거는 얼마예요? 3,960만 원인가요? 성공할 1년 후에 이제 1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확률은 어떻게 돼요? 확률은 0.4인가요? 여기는요? 0.6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이 있죠. 할인해야 되면 이제 할인율이 있어야 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10%인가요? 우리 시험에는 10%가 자주 나오죠. 10% 자주 나오는데 조심해야 돼요. 간혹 5%, 7%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10%가 많이 나오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1.1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아는 경우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보를 아는 경우라는 얘기는 6,930만 원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확률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딱 이것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죠.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얘기는 나누기 1 플러스 0.1을 하는 거죠. 맞나요? 나누기 1.1 하면은 몇이에요? 이거 6,300이 되죠. 맞나요? 우리 시험에서는 10%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를 할인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계산기가 없으면은 10% 할인할 때는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있죠. 이게 반드시 100의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0이 2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1000의 자리는 요 숫자와 요 숫자의 차이예요. 그럼 6300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를 생각해봐요. 10% 할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630이 할증되는 거잖아요. 630을 써보세요. 이 3이 어디서 나온 3이에요? 여기서 나온 3이라고 이게. 6300에 300짜리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는 다시 이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게 왜 9가 됐어요?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한 거잖아요. 요 숫자는 여기서 온 거잖아요. 요 두 개 더한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2398 해보세요, 한번. 이거 10% 할인해보세요. 그러면 요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 그냥 10의, 1의 자리에 있는 거는 10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요 두 숫자 차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1이겠죠? 그 다음 숫자, 요 숫자 차이. 2180이라고요. 우리 시험에는 10%가 많이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기 두드리기보다는 이게 더 빠를 때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됐나요? 예, 이따 또 해야 돼요. 이따 할 거예요. 예,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따가. 많이 해야 돼, 많이. 예, 우리 시험은 10%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6300 됐죠? 자, 정보를 아는 경우의 현가는 6300입니다. 그럼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는 경우는 이 경우도 생각하고 저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확률로 가중평균 해야지. 이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니까 어떻게 해요?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곱해서 더하기. 맞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6930 곱하기 0.4 더하기 3960 곱하기 0.6 나누기 1 플러스 0.1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전에 했는 방법처럼 어떻게 요거를 먼저 하는 거죠. 요거를 먼저 하면은 6300 곱하기 0.4 더하기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3960은 3600이 돼야 돼요. 600. 62요 600잖아. 3600이에요. 그러면 3600 곱하기 0.6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요거 4, 3, 12, 4, 6, 25 2520 더하기 66이 36, 63, 21 맞나요? 3이 올라가서 63, 21이 된 거예요. 저는 66이 36 올라가 있잖아요. 3이 올라가 있으니까 63, 21 이렇게 18에서 3을 더 했다고요. 그러면은 4680인가요? 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양쪽을 다 고려한 거잖아요. 정보를 아는 경우는 이렇죠. 맞나요? 그러면 정보를 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아는 거고, 정보를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뭐예요? 그 차이가 정보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6300이니까 6300 이런 것도 이렇게 80을 남겨놓고 4600을 빼보세요. 그럼 더 쉽잖아요. 1700이죠. 80 더 빼면 되잖아요. 1620이네. 맞나요? 계산을 할 때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잡한 숫자가 있으면 복잡하지 않은 채로 먼저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더 쉽게 알잖아요. 6,300원에서 4,600원은 빼기가 쉽잖아요. 아, 돈 계산하라고, 돈 계산. 6,300에서 4,600원 빼면 1,700원 안 해요. 80원 더 빼면 되지. 그러면 1,62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릿수가 다를 때는 근사치로 해서 자릿수를 같게 만들어서 근사치로 먼저 해서 하면은 근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한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거 찍고 갈 수 있다고요. 급한 경우에는 정확히 못하면은 막 이게요, 이 시험장에서는 이게 뭐죠? 당황을 하거나 하면은 계산기가 안 눌러져요. 이게 떨어서 이게 안 눌러진다니까 이게. 그럴 때는 근사치라도 찍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평소에 훈련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너무 울렁증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숫자를 생각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특히 끝자리가 5가 나오는 숫자 있죠. 15, 25, 35 이렇게 끝자리가 5가 나오는 숫자는 빨리 이거를 짝수로 바꾸세요. 요령이. 그럼 15 곱하기 이 배수로 바꾸시라고요. 15 곱하기 18은 30 곱하기 9로 바꾸라고요. 이렇게. 15 곱하기 18은 270이라고. 39, 27이 훨씬 쉽잖아요, 이게.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면은 50 곱하기 13 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13 곱하기요. 이거 650이죠. 355, 650.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면은 70 곱하기 7 하면은 490이네, 그냥. 이거 중학교 때 이전에 다 배웠어요, 벌써. 중학교 이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5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하고요. 특히 우리한테는 25, 그 다음에 125 이런 숫자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4를 곱하면 100이 되고요. 여기에다 8을 곱하면 1000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100, 1000으로 만들어야 될 일이 많아요. 수익률 계산할 때 분모가 100이나 1000이 되면 금방 계산하잖아요. 125분의
6은 몇 퍼센트냐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 125분의 6은 몇 퍼센트 해야 되냐 하면은 125 곱하기 8, 6 곱하기 8 하면은 금방 1000분의 6, 48이 된다고요. 그럼 4.8%가 6, 8이 48, 4.8%가 금방 나온다고. 예? 물론 계산기가 있으면은 계산기로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숫자를 알고 있으면 그럼 바로 6, 8이 48이 나오니까 4.8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급하면 안 눌러진다니까 이게. 안 눌러지면은 이게 눈으로, 눈대중으로 해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걸 알아두면은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우리 실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전에 그 제조달 원가 계산하는 건데 연면적이 125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걸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제곱미터당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이 제곱미터 면적을 분모로 보내야 되죠. 전체가 3억 9천이에요. 3억 9천. 3억 9천인데 전체가 3억 9천 맞나? 여기 3억 9천인데 이게 1250제곱미터잖아요. 나누기잖아. 나누기 1250 곱하기 8을 하는 게 요령이라 그랬잖아요. 곱하기 8을 하면은 이 125라는 숫자는 이게 만이 되죠. 그러면은 390 000에 곱하기 8을 하는데 대신 만이 되니까 동그라미를 4개를 없애고 39,000이죠. 39,000에 곱하기 8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8이 훨씬 8, 9, 72에다가 3, 8이 31이네. 그러면 312 금방 나온다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지문에 끝자리가 2인 거는 5개 지문 중에 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8, 9, 72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누기를 하지 말고 곱하기를 역으로 돌려버리면은 만으로 바꿔버리면은 곱하기 88 해버리면 8, 9, 72 끝자리가 2인 것만 찾아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요령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에서도 이런 게 많이 쓰일 수 있잖아요. 실제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라고.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세요. 동영상. 얘는 곱하기 4를 해야 되고, 얘는 곱하기 8을 해야 되고. 15, 25 이런 숫자 나오면 곱셈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2배로 보내서 계산을 하는 게 빠르다고요. 됐나요? 자, 좀 쉴까요?